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드리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소식과 그 밖의 최근 이슈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 재판 소식입니다. 세월호 기간부의 한 승무원이 피고인 신문에서 탈출을 더 쉽게 하려고 배가 기울 때까지 기다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승무원 재판에서 3등 기관사 이모 씨와 조기수 이모 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진술 조서에는 배가 침몰하면 탈출하기 더 쉽다며 수면에서 3층 갑판까지 높이는 보통 3층 건물보다 더 높아 바다로 뛰어내리면 충격으로 다치거나 물이 차가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좌현 쪽으로 배가 더 기울어 3층 갑판과 수면이 가까워질 때 탈출하려고 기다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이어진 검찰신문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승무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상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의 3차 면담이 결렬된 이후 여야 유가족 간 만남을 위한 시도조차 사라졌습니다. 여야 모두 상대의 변화만을 촉구하고 있을 뿐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당분간 대치 국면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지도부 일각에서는 여야 양자 재협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승무원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박보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이 진술한 몇몇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세월호 조기수 이모 씨는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당시 선내방송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퇴선 방송을 해야 했는데 방송이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나오고 화물기사들이 그러는데 객실로 갔다가 대기 방송을 따르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구조됐다고 하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진술에 검사가 방송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살고 다른 사람은 숨졌다는 뜻이냐고 다시 묻자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승무원으로서도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캔맥주를 나눠 마시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1등 기관사 손모 씨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날 1등 기관사 손모 씨는 선원들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책임과 관련한 민감한 답변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이나 항해사에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무 지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선장이 퇴선 명령도 하지 않고 승객 구호를 수행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정당하냐고 묻자 손 씨는 직무유기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관부 선원들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면서 다른 기관사의 방에서 캔맥주 1개를 가져와 기관장과 맥주를 나눠 마신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속옷을 입고 탈출한 선장만큼이나 기이한 이 행동에 대해 그는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답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손 씨는 자신은 세월호에 탄 기간이 짧아 업무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갑판부 선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주었다고 하는데요. 손 씨는 다른 배를 탈 때는 비상훈련도 했다고 진술했죠. 네, 그렇습니다. 1986년부터 배를 타서 약 21년 8개월간 승무 경력이 있는 손 씨는 다른 선박에서 근무할 때는 퇴선 상황이 되면 2개 쪽으로 나뉘어 좌우연 비상대피구역으로 모여서 비상 뗏목을 내리고 또 대피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세월호에 근무한 이후로는 승객 퇴선 훈련이나 선박이 기울었을 때를 대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또 화재를 가정한 비상훈련만 한 차례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시 선원별 역할을 적은 비상배치표를 검찰이 제시하자 손 씨는 보기는 했는데 숙지하지 못했다며 세월호 근무 기간이 짧고 다른 배와 달라
승객 안내 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그는 선원실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화물이 밀리는 소리가 5초가량 나더니 배가 좌측으로 기울어서 의자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다친 동료들을 뒤로하고 탈출했던 비정한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상호 정황 들려주시죠. 네, 손 씨는 탈출 전 3층 선내에 여성 조리원 한 명이 굴러떨어져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며 그때는 배가 기울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들 것이나 로프가 없어 구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하면서 침실내 매트리스보 4개를 묶어 끈으로 사용해 조리원을 구출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만 내려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다 같이 손잡고 나가자는 지시와 함께 다른 승무원들과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탈출할 때 같은 장소에는 다친 여성 조리원 외에도 조리수 1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뤄진 해경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손 씨는 당시 기관장이 큰 소리로 함구하라는 취지의 단어를 외쳐서이다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승객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또 동료 선원의 탈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탈출하기 바빴던 이유에 대해 추궁하며 이들의 행위에 대한 질타성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3일 철도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송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이날 상정하고 표결에 붙였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이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집계돼 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방탄국회를 마무리한 여야가 다시 기약 없는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위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었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전국 경색은 추석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을 위해 협의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보면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내 회의만 진행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같은 날 보리원전을 방문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5일 이들을 일괄 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을 오는 5일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들 의원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21일 구속돼 현재 수감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오는 9일까지 구속할 수 있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연휴 전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검찰은 철도 비리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오는 5일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을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매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오는 방탄국회 논란.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또 논란이 된 것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이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 같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됐을 때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 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소위 방탄국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열어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표결에 붙이는 것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군요. 그렇다면 이 표결에 붙인 후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처음 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기가 아닌 경우, 그리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석방 요구안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은 회기 전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국회에 요구가 있으면 석방 요구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석방 요구가 발의된 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석방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회기 중 석방됐더라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재구속됩니다. 본래 부당한 체포를 막기 위해 있는 제도를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표를 던지고 있는 것이군요. 이번 송강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어땠나요? 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일단 선제 조건이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 과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석한 인원은 223명이어서 일단 과반수 참석 요건은 충족시켰고요. 그리고 과반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223명의 절반 이상인 최소 11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에 찬성은 73표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39표가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13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송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더라도 14표의 이탈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최소 14명의 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찍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때만큼은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고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의 비난이 비등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지난달 관훈 토론회에서 불체포 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에 실천하겠다며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한 바 있어 혁신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에 대해선 지난번에 다 구속됨으로써 방탄국회는 없앤 것이라며 그런데 송광호 의원이 영장 실질 심사에 가겠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다.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위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헌법은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개정할 게 굉장히 많다며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이것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 하여튼 우리 마음은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겠다는 마음이다.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특권 장막으로 이용되는 불체포 특권을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상 내려놓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전문가는 불체포 특권은 영국의 절대 왕권에 야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와 위법 행위까지 감싸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등 국회법을 통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고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성숙된 만큼 불체포 특권은 시대 발전에 맞춰 폐지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습니다. 절대 왕권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처음 도입했던 영국은 민주주의의 발달과 의회 권한이 커지면서
불체포 특권을 사실상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언제든지 의원 체포가 가능하며 민사상의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국회법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특권의식에 물든 의원들은 자정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 국회 윤리특위위원회가 의원들의 징계를 결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죠. 네, 맞습니다. 17회 국회에서는 37건의 징계안 중 27건이 폐지되거나 철회됐고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안 중 1건만 가결됐을 뿐입니다. 19대 국회에 올라온 31건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등 특권 내려놓기를 약속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약속은 선거만 끝나면 모두 없던 일이 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19대 전반기 국회의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지난 5월 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제출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예외 조항으로 기존 현행범인 경우 외에 장기 5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자의 경우를 추가하는 개헌안을 강창희 당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징역 5년 이상은 형법상 내란죄, 방화죄, 살인죄, 강간치상죄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3천만 원 이상 뇌물수수와 같은 중범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나서야 할 19대 국회는 현재 요지부동인 상태입니다.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체포 동의안 표결을 기명 투표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어느 나라든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개최한 통일포럼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은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또 남북 간의 모든 현안 문제는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 북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북한 선수단의 체류비를 일정 수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선수단 체류 비용은 남북 간 입장차가 크지 않다며 과거의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비용 전체를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북한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OCA의 비용 지원 이외에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북한 선수단의 체류 비용을 일부 지원할 방침이지만 남북관계가 원만했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처럼 대부분 비용을 대줄 수는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 응원단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철회 방침을 번복해 보낸다면 환영할 사안이지만 굳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북한 응원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무사는 통탄할 일이며 그 책임은 남한 정부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응원단 불참으로 인해 악화된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6.15의 열기를 다시금 일으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우리 응원단이 대회에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측의 부당한 처사 때문이며 국제체육 경기마저 북남 대결에 악용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흥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북한 응원단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조직위원회의 속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북한 응원단은 참여하는 매 대회 때마다 화제를 모았었죠. 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에 대구 유니버시아드에서 북한의 이른바 미녀 응원단은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키며
대회 붐 조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 인천 조직위는 이번에도 북한 응원단이 내려와 아시안게임 흥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남북 실무 접촉이 결렬된 데 이어 북한으로부터 응원단 불참 통보를 받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측도 일찌감치 응원단을 파견하기를 원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미모에 뛰어난 가무 실력을 갖춘 미녀 응원단을 대회 참가를 알리던 초기부터 구성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역시 미녀 응원단이 파견될 경우 한국 언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또 나아가 국제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응원단 불참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지금도 응원단을 해산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 변화에 대비해 언제라도 파견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북한 응원단 파견이 무산 위기에 놓인 결정적인 계기는 남북한의 기싸움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 미녀 응원단이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응원단 체류 비용도 큰 부담은 아닙니다. 200명 정도 올 경우 많아야 10억 원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응원단의 체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은 원칙과 명분 때문입니다. 지난 4월 4일 우리 정부는 통일부 브리핑을 통해 남북 단일팀, 공동입장, 공동응원, 합동공연, 단일기 사용 이 5가지는 남북 간 신뢰 구축 수준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면서 추진하겠지만 현 시점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우리는 환영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북한이 보낼 생각만 있으면 응원단을 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북한이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철회 방침을 번복해 보낸다면 우리로선 환영할 사안이지만 굳이 다시 보내달라고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고 싶으면 자비를 들여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반면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네, 북한은 일단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의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처럼 풀 서비스를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풀 서비스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예우는 남측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미녀 응원단을 인천에 파견하는 속칭 무료 봉사는 자존심상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해결의 열쇠는 우리 정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데 북한이 먼저 종전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천조직위원회는 북한 응원단 파견 문제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예산 지원을 비롯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어서 다른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권 판매가 10%도 채 되지 않을 만큼 흥행 부진이 예상되는데 이를 조금이나마 만회할 카드는 사실상 북한의 미녀 응원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들의 나타난 다시 갈게요. 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인터넷을 통해 누리꾼들이 나타낸 의견을 전해드립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세월호 선원들의 재판 소식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주시죠. 네, 역시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해 비난과 분노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때 구조되길 기다리며 맥주 마시던 선원들과 구조되고 휴게실에서 지갑에 든 젖은 지폐를 말리던 이준석 선장, 그리고 법정서 머리 좋은 사람은 쉽게 탈출할 거라 생각했던 진술. 맥주는 선원들이 먹고 욕은 대통령이 다 먹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나. 세월호 선원들 배가 침몰될 것을 알고도 기관실에 모여 구조를 기다리며 맥주를 마셨다고. 윗선의 지시가 없다면 이렇게 행동하기 힘듭니다. 배가 침몰해도 승객은 걱정하지 마라. 구조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라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송광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던 것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도 들려주시죠. 네, 먼저 송광호 체포 동의안 부결은 참 어리석은 짓이다.
하나를 내치면 둘을 얻을 것인데 어찌 새누리당은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새민련이 방탄국회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고도 같은 짓을 하는 건 상식이야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엎질러진 물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해라. 검찰에 고한다. 비리에 연루된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 다시 제출해라. 이렇듯 국민들도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당연한 권리를 누렸다기보다는 이를 남용했다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명절인 추석을 맞아 김효민 기자와 추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추석의 유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추석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두운 밤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아주 고맙고 신비한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을 큰 명절로 삼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월 아래서 축제를 벌이고 또 먹고 마시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를 했습니다. 만월을 갈망하고 숭상하던 고대부터 한가위가 의식화돼서 명절로 제정된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을 추석의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만월을 숭상하던 시대부터 이미 한가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군요. 그런데 추석은 중추절, 한가위, 가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려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은 참 이름이 많습니다. 먼저 중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1년 12달을 나눠서 1월과 3월은 춘, 또 4월에서 6월을 하, 7월에서 9월을 추, 또 10월에서 12월을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달을 초 혹은 맹, 또 두 번째 달을 중, 마지막 달을 모 또는 만, 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가을을 초추, 중추, 또 종추로 세 달로 나누어 부르면 8월이 중추가 되는데 여기서 절을 붙여서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추석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한가위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이란 크다는 뜻이고 또 가위란 가배라는 단어가 중세 한국어를 거쳐 발음이 변형된 결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왕이 신라를 6부로 나누고 왕녀 2인이 각 부를 통솔해서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7월 16일부터 길쌈을 하여 8월 15일까지의 성과를 살펴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요. 이 이긴 편을 축하하고 가무와 놀이를 즐겼는데 이를 가배라고 불렀습니다. 또 가배는 가운데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8월 15일이 우리의 대표적인 만월 명절이기 때문에 이 가배라고 불러졌다는 말이 있고요. 또 오곡백과가 풍성해서 1년 가운데 가장 넉넉한 때라는 뜻으로 붙인 것이라는 등의 가배에 대한 다양한 속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배웠던 추석 이름의 유래를 다시 되짚어보니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추석의 풍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추석과 관련된 풍속은 참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 기후가 쌀쌀해지기에 사람들이 여름옷에서 가을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가위에 입는 새 옷을 추석빔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머슴을 두고 농사 짓는 집에서는 머슴들까지도 이 한가위에 새 옷을 한 벌씩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위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차례를 지내는 것이죠. 또 차례상은 설과 달리 흰 떡국 대신에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고 또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냅니다. 차례를 지낸 뒤에 음복을 하고 또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는데 이 한가위에 앞서 미리 갈아놓은 낫으로 벌초를 하는 것도 추석의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잊혀져가는 풍속이지만 예전에는 반기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는 사방으로 한 뼘 크기의 목판이 집집마다 수십 개씩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명절 때 반기, 즉 음식을 나누는 것을 하기 위한
반기나무 접시였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예쁘게 담아 어린이들이 분주하게 오갔고요. 또 이날에는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반나절을 함께 회포를 풀고 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겼는데 이를 중로상복, 즉 반복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추석 때 이웃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참 당연하게 여겨졌었군요. 이 반기와 같은 정다운 우리의 풍속이 요즘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차례 상차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차례 음식은 제사 때와 거의 같지만 명절과 관련된 계절 특식을 천신하는 제례여서 제사밥과 제사국은 올리지 않고 그 자리에 송편을 올립니다. 그래서 추석에는 시접에 숟가락은 담지 않고 젓가락만 담습니다. 진설이란 제사를 할 때 상위에 음식을 차리는 법을 의미합니다. 진설 방법은 각 가정이나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동두서미, 생선은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꼬리를 서쪽으로 향하게 한다. 좌포우회, 왼쪽에 포를, 오른쪽에 생선 젖을 놓는다. 고서비동, 아버님의 신위는 서쪽에, 어머님 신위는 동쪽에 모신다. 적전중앙, 적은 잔을 올릴 때마다 바꿔 올리는 제수의 중심 음식이므로 이 제상의 중앙, 그러니까 제3열에 놓는다. 동조서율, 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홍동백서란 동서조율을 전제로 한 방법으로서 동쪽으로부터는 대추, 감, 사과 순으로 붉은 과실을 놓고 서쪽으로부터는 밤배 순으로 흰 과실을 놓으며 중간에는 조가를 놓아서 색깔의 현란함을 피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진설의 규칙입니다. 역시 제사상 차리기는 언제 들어도 조금씩 헷갈리고 어렵네요. 하지만 우리의 전통 풍속이 잊혀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곁들여진 이런 법칙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제사와 명절에 지내는 차례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차례는 명절에 지내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조상이 돌아가시는 날에 모시는 기제사는 조상과 그 배우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차례는 기제사에서 지내는 모든 조상을 한꺼번에 모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제사는 보통 집에서 지내게 되지만 차례는 성묘하며 지내는 경우도 있고 또 밤 시간에 지내는 기제사와 달리 차례는 오전에 지냅니다. 차례의 절차는 제사 지내는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 절차는 무축단작이라고 해서 충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 번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사 음식도 차이가 있는데 밥과 국을 올리는 기제사와는 달리 차례는 설날에 떡국을 올리듯이 추석에는 송편처럼 이 비교적 가벼운 음식을 올립니다. 또한 기제사에서 문을 닫는 한문과 숭늉을 올리는 헌다라는 절차도 있지만 이 차례에서는 대체로 생략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차례도 치르는 방법이 집안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대체적인 차례의 절차를 알려주시죠. 먼저 제주가 향을 피우고 또 집사가 잔에 술을 부어주면 제주가 모삭그릇에 3번 나누어 붓고 2번 절하는 강신이라는 절차를 시작으로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일동이 모두 2번 절하는 참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 헌주라고 해서 술을 제주가 올립니다. 기제사와 달리 제주가 직접 상위에 잔에 바로 술을 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은 삽시정저, 떡국 혹은 송편에 수저와 시접에 젓가락을 정돈하고요. 또 일동이 잠시 동안 공손히 서 있는 시립을 합니다. 다음은 사신이라고 해서 수저를 거두고 뚜껑이 있다면 덮은 후에 일동이 2번 절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방과 충문을 불사르고 또 신주를 썼다면 다시 모시는 것까지가 바로 이 사신이고요. 끝으로 상을 치우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철상, 음복을 하면 차례의 절차가 끝납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추석에는 차례를 더 격식에 맞게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추석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죠.
이번 추석 연휴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입니다. 3,9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돼 올해도 역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번 추석은 귀성 기간이 3일로 길어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노선과 출발 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좀 더 빠르게 고향집에 도착하거나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고향 가는 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 또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가 가장 막힙니다. 6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요금소에서부터 밀려서 8시에는 안성과 천안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경이 시작되는 8일엔 오후부터 상행선 천안과 오산 구간에서 차들이 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과거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만든 예측 결과이다 보니 실제 교통 상황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추석 귀성길에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최대 1시간 30분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던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막히는 곳 대부분이 수도권인데 너무 막힌다 싶으면 국도로 우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추석 명절 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했던 고속도로 4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에서 서평택 구간에서 정체가 극심하다면 39번 국도와 82번 국도를 이용하면 귀성 시간이 1시간 3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부터 안성 사이의 구간에서 정체 시 용인 서울고속도로와 311번 지방도로로 우회하면 최대 1시간 28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의 하남에서 오창 사이 구간 정체 시에는 43번 국도와 17번 국도를 이용하면 1시간 34분이 줄 수 있고요. 또 영동고속도로 신갈에서 여주 구간은 42번 국도로 우회할 경우 최대 40분가량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로 오를 정도로 누리꾼들이 큰 관심을 보냈습니다. 추석 귀성길 우회도로를 접한 누리꾼들은 추석 귀성길 우회도로 잘 알아둬야지, 사람들 다 저기로 모일 듯, 우회도로 믿어도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고향을 오고 가는 길에 정체 문제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미리 소식을 알아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석과 관련한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먼저 추석 연휴에 고향에 머무는 시간과 관련된 조사 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와 2004년의 추석 귀성객 통행 실태를 사전 조사한 결과 당일 귀성 귀경 비율은 12%로 10년 전보다 2%포인트 증가했으며 2박 3일은 30%로 6%포인트 증가한 반면 3박 4일 이상 길게 체류하는 비율은 15%포인트나 감소한 26%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14%로 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고향에 머무는 시간이 10년 전보다 많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이번에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추석을 잘 보내는 방법 준비하셨죠? 네, 이번 추석에 사용하면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거리 이동과 음식 준비로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스트레칭 앱을 보고 틈틈이 운동해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거나 허리가 욱신욱신 쑤실 때 따라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까 차례상 차리기 알려드리면서 홍동백서, 또 어동육서 등등 알려드렸는데요. 그래도 워낙 어렵고 또 복잡하다 보니 음식을 차례상 어디에 두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례상 차리기 앱을 이용한다면 상 차리는 방법과 또 차례 지내는 순서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의 복잡한 호칭도 호칭 앱을 활용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한 시대인 만큼 추석도 스마트하게 보낼 수 있게 됐군요.
자, 다음으로는 이 어머님들이 경험을 통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정보 알려드릴까 합니다. 추석장 알뜰하게 보는 방법 알려주시죠. 일찍 온 추석에 어떤 과일을 골라야 달고 맛있는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추석에 쓸 사과는 늦가을에 출하되는 아오리보다 지금이 제철인 홍로가 좋습니다. 사과는 빛깔이 골고루 붉고 어른 주먹만 하면서 대칭이 잘 맞는 게 좋습니다. 또 배는 짙은 황색이나 얼룩덜룩한 것보다 맑은 황색을 띠고 묵직한 게 좋고 또 꼭지 주변에 벌레가 껴서 하얀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확이 이른 과일들이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하실 경우 쉽게 상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냉장 보관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육류는 요리 용도에 맞게 살코기 양과 지방량을 살펴 고르셔야겠죠. 탕거리용 사태나 양지는 살코기와 지방, 또 근막이 적당히 섞여 있어야 깊은 맛을 내주고 산적이나 꼬치는 우둔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 배나 키위를 양념에 갈아 넣으면 육질이 연해진다고 합니다. 돼지고기를 다져 쓰는 동그랑땡은 저렴한 앞다리, 뒷다리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밤은 껍질에 흙이나 먼지가 많으면 중국산이고요. 곶감은 표면에 흰 가루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주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결과 전국 370여 곳의 업소가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속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또 추석 선물과 제수용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뒤를 이었다고 하니 장보기 할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추석 장보기에 관한 유용한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 같은데요. 이번 추석에 방영될 특선 영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추석 바빠서 고향집이나 큰 집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 혹은 친척들끼리 모여 영화 보는 재미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을 위해서 지상파 3사에서 하는 추석 특선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 6일 밤 SBS에서는 감기가 밤 10시 5분에 방영됩니다. 이어 7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15분에 MBC에서는 이병헌의 할리우드 진출작 레드 더스트 레전드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일요일인 7일에는 SBS에서 전설의 주먹이 밤 11시 10분에 또 KBS에서 미스터 구가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이어 8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25분 MBC에서 할리우드의 SF 대작 퍼시픽 림이 방영될 예정이고요. 또 추석 당일인 8일과 9일에는 지상파 3사 채널별로 영화 2편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SBS는 8일 밤 9시 15분에 관상, 또 11시 40분에 피 끓는 청춘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9일 밤에는 10시 10분 변호인을 시작으로 12시 25분에 더 테러 라이브를 연달아 방송합니다. KBS는 8일 낮 12시 40분에 댄싱 퀸과 또 밤 10시 15분에는 소원을 편성했습니다. 9일 오전 11시 15분에는 어린이들을 겨냥한 장화 씻는 고양이를, 밤 9시 40분에는 스파이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MBC는 8일 밤 10시 50분에 고수 전도연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을 방송하고 9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5분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오블리비언을 방영합니다. 또 9일 밤 10시 40분에 용의자를 시작으로 베를린을 12시 50분에 연달아 방영합니다. 대체 휴일로 지정된 10일에도 SBS는 밤 12시 40분 타워를, KBS는 밤 10시 15분 그래비티를 방영합니다. MBC는 11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5분에 감시자들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네, 영화업계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명절 안방극장도 더 다양해지고 재미있는 볼거리로 가득해지고 있군요. 이 명절 때 혼자 계셔야 하는 분들도 명절 특선 영화 덕분에 안방극장에서 추석 분위기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담을 주기도 하고 혹은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는 추석 선물에 관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최근 옥션에서 회원 1,4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받고 싶은 추석 선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추석에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현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받고 싶은 추석 선물로
현금과 상품권이 50.8%로 1위로 뽑혔고요. 이어 육류가 17.8%로 2위, 또 생활용품 세트가 1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주고 싶은 추석 선물로는 32%의 비율로 생활용품 세트가 1위로 뽑혔습니다. 이어 과일이 19.2%, 건강식품이 19% 순이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받고 싶은 추석 선물 1위 역시 돈이 최고지. 또 추석 선물 뭐 사지 고민은 정말 매해 똑같다. 또 받고 싶은 추석 선물 1위는 현금인데 주고 싶은 추석 선물에는 현금의 현자도 안 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누리꾼의 말처럼 이 추석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선호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정성과 마음의 표현이니 무엇을 주고받더라도 고마움에 대한 진심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추석 선물 선호도를 알아봤는데요. 실제 추석 선물 시장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지난 2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추석 선물 효과로 24.7%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 특히 정육 선물 세트 판매가 70.8% 늘었다고 합니다. 롯데백화점의 선물 세트 판매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굴비가 61.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보다 추석 선물 매출이 17.1% 증가했고 수산 34.6%, 축산 23.3%, 청과 12.4%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만원 미만의 초저가 선물이 인기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인기 선물 세트의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대형마트가 추석 3주 전인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추석 선물 세트 매출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3만원대에서 5만원대의 상품이 가장 인기를 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추석으로 인해 내수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대한 정보는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집계된 결과뿐이었지만 재래시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재래시장으로도 많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무엇인가요? 대체 휴일이 도입된 만큼 긴 추석 연휴에 은행 카드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금융 업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추석 기간 모든 은행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 점포와 귀중품 보관, 또 ATM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추석 연휴에 대체 공휴일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신권 교환, 또 대출 이자 납부 등 급한 업무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해 대부분 은행들이 귀성객이 몰리는 오는 5일과 7일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이동점포 형태로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과 계좌 이체, 또 입출금 등의 일반 은행 점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NH농협은행은 5일과 6일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이천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또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합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추석 기간 동안 자동화기기 이용 및 송금 수수료 감면 혜택, 또 대출이자 카드 대금 납부 날짜가 대출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와 겹치게 될 경우 연체료 감면 혜택 등을 마련했으니 각 은행별로 각 혜택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가 긴 만큼 금융과 관련한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혹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장시간의 운전과 가사 노동으로 인해 명절 증후군 앓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방법과 극복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죠. 명절이 오면 주부님들께서는 쉴 틈 없이 움직이시죠.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다가 치우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에 주부들이 느끼는 부담과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이는 명절 증후군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남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몸을 긴장한 상태에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운전하면서 허리와 목에 피로가 쌓여 통증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절이 끝나면 병원부터 찾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 명절이 끝나고 2, 3일간은 중년층의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명절 증후군으로 인해 병원을 2배 정도 더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명절 증후군을 피하려면 일하는 틈틈이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어깨와 허리는 반듯하게 펴고 싱크대 높이와 키가 맞지 않으면 발 받침대로 높이를 맞춥니다. 무거운 물건은 도움을 청해 함께 들고 손목이나 무릎에는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일어나다가 삐끗하면 대개는 근육통 아니면 인대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좀 쉬거나 따뜻한 핫팩을 해주고 또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제를 쓰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명절 후 3, 4일이 지나도 계속된다면 척추 깊은 곳에 디스크가 흔들려서 디스크가 붓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거나 해서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증이 일주일 이상 되면 정밀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 무서워 추석을 앞두고 가짜 깁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연극용 소품으로 사용되는 연출용 깁스가 아내의 짜증과 부모님의 불호령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남편은 물론 명절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명절 증후군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